중앙대학교 우수환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통역이 없습니다. 괜찮으실까요? 한국어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말이 좀 빠르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제가 부산 출신이어서 부산 사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만 참아주십시오.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되게 낯선 주제일 겁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한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저한테 주제입니다. 특히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거고, 제가 물류 쪽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쉬운 부분부터 조금 나중에 가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잘 못 알아들으시면 나중에 한국에서 저희 학교로 오십시오.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처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제가 소속된 곳은 경영경제대학, 저 보실지 모르지만 경영경제대학 국제물류학과입니다. 제가, 한국의 전국 보면 해양수산부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해양수산부에서 사무관, 서기관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학교로 와서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을 하고 등등,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물류와 관련된 업무를 계속 제가 하고 있어서 최근에 저희 상황들을 좀 공유를 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부분인데요. 한국 경제와 교육,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교육, 국가 간의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하죠. 거기에서 국제운송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 조금 하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 우리 이제 송영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국 경제는 전쟁 이후에 1950년대에 있었던 그 전쟁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 우리 이제 미군 제독이었죠. 레가더 제독은 한국을 재건하는 데는 100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월드뱅크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어떤 보고서를 내는데요. 거기에 항상 나오는 게 개발도상국의 가장 중요한 모델, 따라야 될 모델을 한국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메시지를 잘 안 오는데. 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개발도상국이 이제 한국처럼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25년 동안 이룬 것을 다른 나라에서 50년에 이루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보고서인데 한국의 케이스에 대해서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숫자로 보시면요. 이게 GDP입니다. 국내 총생산, 한 국가 내에서 만들어낸 총생산량입니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도 이 국내에서 만들어낸 생산량이 있죠. 그것을 이제 금액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아마 약간의 경제학을 했다면 아실 텐데요. 한국을 이제 1960년대부터 한번 보면 매년 10%씩 증가를 해서 저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2019년도는 이제 경제 규모만 보면 12위,
또는 뭐 14위, 11위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약간의 변동이 계속 하는데 약 한 3개에서 경제 규모로만 보면 한 1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있습니다. 이것을 1인당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사람 수로 나누면 1인당 GDP가 되겠죠. 이것도 매년 8.8%씩 증가를 해서 여기 보면 저 위에 뭐 조그만한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나라 이외에 한국은 지금 현재 한 35,000불, 40,000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1996년도에 OECD 조금 이렇게 기부를 하는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이 이제 OECD 멤버가 되는데 거기에 1996년도에 가입을 했고요. DAC이라고 해서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라고 있는데 이 이제 커미티는 뭐냐면 공적 원조, 다른 나라의 무상 원조, 무상으로 원조해 주는 굉장히 고액으로 원조를 하는 나라들의 모임입니다. 그 DAC인데요. 그것을 2010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닌데 이제 30-50 클럽이라는 게 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그러니까 인구도 많으면서 1인당 GDP가 상당 수준 높은 나라가 이제 30-50 클럽이라고 이제 일컫는데 이제 한국이 7번째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역량으로 보면 이렇게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교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7, 8위 정도의 교역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1920년대에 보면 우리는 교역량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전 세계의 교역량, 전 세계에서 계속 물자가 수출되고 수입되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0.8%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2.6%를 차지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큰 국가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뭐 탑10 컨트리, 그러니까 그 상품 교역량으로 봤을 때 한국은 한 7위 정도 수준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교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교역을 한다는 것은 뭐 한국 기업 어디를 잘 아시죠? 한국 기업 아는데 어디 있어요? 한국 기업. 삼성, LG, 현대, 기아, 뭐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도 잘 모르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포스코, 여러 에너지 회사들도 많이 있고, SK 회사들이 있고요. 그런 회사들이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는 의미죠. 그렇게 해서 그 수출한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 거로 봤을 때 이제 한국은 그것을 하면서 사는데 그것으로 이제 경제를 성장한 나라인데 그러면 생산을 잘하는 것 말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나라가 경제가 성장을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냐면 대외,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나라 안에서 말고 해외와의 교역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을 한 15개 나라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경제 비중, 그러니까 경제가 교역에 의존하는 비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평균 한 72% 모든 우리 GDP의 70%가 다 교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와 교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성장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한국은 성장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독일이 70%, 멕시코이 17% 이렇게 쭉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국가들이 저렇게 대외 교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대외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이제 다음 챕터 넘어갈 거니까 괜찮으세요? 통역 없어도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조금 빨라질 수도 있어요, 말이.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온라인 많이 하시죠? 온라인으로 구매 많이 하시죠? 예를 들어서 나는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산다. 네. 화장품은 온라인 사기 쉽지 않거든요.
옷을 온라인으로 산다. 네. 저 나이에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저희 나이는 그런 거 못합니다. 컴퓨터를 온라인으로 산다. 네. 저희는 못합니다. 저희는 가서 봐야 되거든요. 가서 보고 직접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렇게 매장에 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직접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뭐 쿠팡, 뭐 아마존 이런 데서 사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현상은 그 실제로 만드는 회사,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삼성, 뭐 이런 데서 저런 아마존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직접 판매하는 D2C 방식이라고, 우리가 유통 채널의 얘기인데 D2C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렇게 되면 그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질까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는 슈퍼마켓이 뭐가 제일 큽니까? 슈퍼마켓, 어떤 슈퍼마켓이 제일 커요? 매그넘이요. 매그넘에서 만약에 컴퓨터 노트북을 산다고 노트북도 파나요? 매그넘에서? 노트북 안 팔고 뭘 할까? 노트북 안 팔고 컴퓨터도 안 팔고. 자, 그러면 자, 과자를 산다 싶다. 과자를. 아니, 옷으로 합시다. 옷으로 합시다. 옷을 매그넘에 옷 안 파나요? 안 팔아요? 알았어요. 알아서 과자로 합시다. 과자. 제가 좋아하는 새우깡. 새우깡을 하겠습니다. 자, 새우깡을 만약에 요 옆에 있는 매그넘에서 팔려면 매그넘에 가면 새우깡이 있어야 되죠. 그럼 매그넘에 새우깡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그넘에 새우깡이 떨어지면 어디서 갖고 올까요? 그 주변에 있는 창고에서 갖고 올 겁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갖고 오면 너무 멀죠. 그러니까 창고에서 갖고 오죠. 그럼 창고에도 새우깡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카자흐스탄 여기 알마티 안에 창고가 몇 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고 칩시다. 왜냐하면 이 알마티를 다 커버해야 되니까 10개의 창고에 새우깡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카자흐 전체를 커버하는 큰 창고가 보통은 있거든요. 거기도 새우깡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새우깡을 어느 나라에서 만드나요? 한국에서 만들죠. 그러니까 뭐 카자흐 요 근처에 만들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만든다고 칩시다. 그럼 한국 공장에서도 새우깡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한국에 새우깡이 있어야 되고 카자흐스탄에 큰 창고도 있어야 되고 알마티에도 있어야 되고 매그넘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제품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팔면 어떻게 돼요? 온라인으로 팔면 인터넷 들어가잖아요. 아마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냥 새우깡 사진만 보죠. 그러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큰 창고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재고라고 하는데 재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매장에서 파는 것과 온라인에서 파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용 자체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재고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노트북으로 생각합시다. 노트북이 매장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데 미리 만들어야 되죠.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비자의 행동의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물건을 얼마나 만들 것이냐, 어떻게 팔 것이냐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생산자, 기업 입장에서는 뭐 삼성, LG, 현대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을 생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디다가 그것을 보관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운송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더 자세히 얘기한 저기 어떤 운송수단을 사용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겁니다. 비행기 한 번씩 타시죠? 비행기 비싸잖아요. 그리고 뭐 빠르긴 하지만 비싸고. 근데 비행기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어요? 비행기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어요? 그 대신 비싸겠죠. 그리고 화물이 가벼워야 돼요. 근데 만약에 크고 무거운 거, 예를 들어서 석탄은 비행기로 운송을 못하겠죠.
자라 알아요? 스페인 옷 이름, 옷 브랜드 자라. 자라 혹시 입고 있는 사람 있어요? 자라 좋아하거든요. 자라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옷이 하나에 뭐 한국 돈으로 5만 원, 10만 원 했을 때 그것을 비행기로 운송을 할까요? 배로 운송을 할까요? 보통 배로 운송하겠죠. 무겁기도 하고 부피가 크고 그러니까. 근데 비행기로 운송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라라고 있습니다. 자라는 절대로 배로 운송하지 않습니다. 비행기에다가 이렇게 옷걸이 걸어서 다 옷걸이 걸어가지고 딱 컨테이너 박스 채워가지고 운송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옷 만드는 데서 H&M, 예를 들어서 H&M도 아시죠? 네. H&M 공장에서 만들어서 여기 카자흐스탄, 한국 매장에 올 때가 6개월 걸립니다. 만들어서 오는 데까지. 그런데 자라는 2주 만에 옵니다. 2주 만에 도착하고 그것을 얼마나 팔리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서 잘 팔리는 것만 다시 만들어서 다시 보냅니다. 비행기로. 그게 비용에 훨씬 더 싸다는 거죠. 비용이. 6개월 걸려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는데 보통은 한 20%가 제대로 팔리고요. 80%는 다 디스카운트합니다. 대부분 다. 근데 자라는 생각을 바꾸죠. 왜 그렇게 해야 되지? 2주 만에 보내고 대신 좀 비싸게 보내고 빨리 어떤 것이 잘 팔리는지 찾아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파는 거예요. 잘 팔리는 거. 이제 그런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만약에 자동차를 생산한다? 그러면 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한 나라에서 소비를 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 나라를 거쳐서 만들어서 최종 소비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옷을 만든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1차 서플라이, 1차 공급업체가 있고요. 두 번째 공급업체가 있고 세 번째 공급업체가 있고 마지막에 조립하는 거예요. 마지막 조립을 하는 것이 보통은 중국에서 만약 조립을 많이 합니다. 아이폰 쓰시죠? 아이폰 어디서 조립해요? 중국에서 합니다. 디자인 어디서 하냐? 미국에서 하죠. 가운데 그 카메라, 배터리 이런 거는 어디서 살까요? 한국, 대만 이런 삽니다. 자, 그런 것들은 다 한국, 대만에서 오고 마지막 조립을 중국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는 전 세계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렇게 다 흩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로 내가 상품을 이걸 하나를 사는데 만들어지는 곳은 마지막은 중국에서 조립할지 몰라도 모든 세계를 거쳐서 옵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물자들이 막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렇게 저기서 호주에서 7번에서 4번으로 옮겨가려면 배로 갑니다, 보통. 또 4번에서 1번으로 가려면 뭐 철도로 갈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못 가고 버린다. 거기 가는 곳이 지진이 났다. 가는 곳에 홍수가 났다. 아니면 파업을 했다. 그럼 못 가겠죠? 그럼 물건 못 만드는 거죠. 저게 깨집니다. 저 흐름이 좀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글로벌 가치 사슬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뭐냐면 싼 나라에서 중간재를 사서 제일 노동력이 나름대로 좀 저렴한 곳에서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막 이제 공급사슬이 저렇게 커졌는데 실제로는 너무 커지다 보니까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시간이 언제까지죠? 한 10분 남았나요? 아니요, 1시간 넘게 남았어요. 넉넉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저렇게 물자가 흐르는 그림을 보여드리면 보통은 시작이 제조업체에서 시작을 해서 창고, 그 다음에 트럭으로 운송을 해서 보통 항만, 터미널을 갑니다. 카자흐스탄에는 항만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랜드록드 컨트리라고 하는 LLC라고 이제 바다가 없는 나라. 그래서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항만으로 가서 배로 다른 나라 항만으로 갔다가 다시 창고로 갔다가 이제 소매가 이루어지는 흐름을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철광석, 석탄 이런 거는 보통 호주하고 브라질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수입하는 나라는 어디가 많을까요? 한국, 중국 이런 데서 수입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포스코, 한국에 포스코 있죠. 제철 회사죠. 굉장히 큰 회사인데 브라질하고 호주에서 엄청난 양의 철광석과 이제 석탄을 수입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것을 배로 한국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저렇게 철 제품이 만들어지면 뭐 이렇게 호일도 있고 H빔도 있고 만들어지면 저것을 현대자동차 같은 자동차 회사한테 팝니다. 그럼 자동차 회사는 그걸 가공을 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거죠. 아니면 배를 만듭니다. 한국이 조선이 굉장히 크죠. 조선 이제 shipbuilding이 큰데 거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배가 만들어지고 차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 원유, 가스, 카자흐스탄 가스가 많잖아요. 우라늄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채취를 해서 뭐 트럭으로 움직이거나 철도로 움직이거나 합니다. 식량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저런 과정을 통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교역량인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사고 팔고 하는 이제 양인데요. 1980년부터 2024년까지 보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계속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살까? 예를 들어서 3D 프린터. 혹시 아시나요? 3D 프린터? 3D 프린터를 만약 한다면 내가 이것을 굳이 한국에서 수입할 필요 없이 3D 프린터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수입과 수출이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인기가 좀 많네요. 네,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운송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것을 운송할 때 주로 쓰는 게 선박인데요. 그것을 해상물동량이라고 합니다. 해상물동량도 저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옮기냐에 따라서 옮기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액체 화물이다. 액체 가스, 원유, 가스, LNG, LPG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저런 선박으로 운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못 봤을 거예요. 거의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철광석을 운송을 하면 저렇게 운송을 합니다. 석탄 저렇게 운송을 합니다. 한국은 저기 석탄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다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 한국에도 발전소가 있는데 다 저렇게 석탄을 쌓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 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기를 만들고요. LNG는 저렇게 특수한 선박이고요. 저 LNG 선박을 이제 한국 조선소들이 제일 잘 만들어서 우리 한국 조선소가 이제 세계 1위를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광양에 있는 포스코에서 이제 그 철광석을 처리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직접 가서 이제 찍어봤는데 한번 보시면 제가 뭐 소리가 안 날 수도 있겠네요. 여기 저렇게 버켓이 움직이면서 계속 떠올립니다. 떠올려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서 저런 컨베이어 벨트에 가서 공장에 가서 이제 용광로에 가서 주조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산업적인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 말고 이제 이건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박스에다가 물건을 넣어서 보내는 방법입니다. 저게 이제 컨테이너 선박인데요. 이제 해보니까 석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움직일 때 석탄은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기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옷, 컴퓨터, 자동차 이런 거는 저 박스에 집어넣으니까 되는 거예요. 박스에 집어넣으면 배로 왔다가 철도에 옮겼다가 트럭에 옮겼다가 계속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컨테이너 선박을 큰 선박을 만드는데
처음에 나왔던 컨테이너 선박이 한 번에 한 1600개 정도 실을 수 있는 선박이었는데 지금 24,000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선박인데요. 저걸 이제 세우면 에펠탑 높이가 됩니다. 되나? 네. 이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이 이제 영국 항만을 들어가는 이제 건데 거기 이제 언론이 저렇게 가장 큰 선박이 들어오니까 환영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예, 한국의 HMM이라는 회사의 선박입니다. 저렇게 가서 터미널에서 저 큰 크레인이 화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그 제품들이 저렇게 운송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사실 똑같은 이제 선형인데요. 가장 큰 선박이고요. 한국에 있는 부산에 있는 터미널에 들어왔을 때 제가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올라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컨테이너 선박 안에. 그래서 이거 다 화물이 들어있어요. 저거 아마 컨테이너 하나에 화물로 쳤을 때 어떤 거는 뭐 1억 정도 안에 화물이 들어있고요. 많은 것은 뭐 10억, 20억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안에 많은 이제 제대로 화물들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렇고요. 자, 이제 이 선박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보통은 동아시아죠. 한국, 중국, 일본 같은 나라에서 시작을 해서 유럽하고 미국으로 갑니다. 유럽하고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유럽하고 미국은 생산은 잘 안 해요. 대부분 다 소비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제조를 아시아에서 하고 그것을 미국하고 유럽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서비스가 저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왼쪽으로 유럽으로 가는 서비스가 있고요. 아시아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양쪽을 주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고요. 또 지역마다 이렇게 조금조그만한 이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한국 이야기 돌아오면 한국은 한반도가 있잖아요. 한반도가 있는데 한국이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북한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섬나라예요. 그러니까 트럭이나 철도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북한 한번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아니 일 때문에 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거길 넘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제 저기 한국에서 이제 교역을 하게 되면 결국엔 저렇게 못 가고 전부 다 아래쪽으로 빠져나가요. 배로 다녀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섬나라고요. 저희가 한국이 수출하는 게 옛날에 81년도 보면 제일 위에 의류죠, 의류를 제일 많이 수출했었어요. 근데 2000년대 오니까 반도체, 그 다음에 차량, 컴퓨터를 수출하고요. 2021년도 오니까 당연히 그대로입니다. 81년에 수입하는 것은, 한국이 수입하는 것 가장 많은 것은 원유입니다. 원유를 많이 수입하고요. 과거에는 대부분 다 무슨 사료, 공유 이런 걸 수입했는데, 지금은 반도체 이런 걸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입을 하는데, 수출입량의 99%를 바다로 운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섬나라이기 때문에 철도나 트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9%를 전부 다 이제 바다로 운송하게 되고요. 항공으로 한 3% 정도 운송하고 있습니다. 0.4%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한 나라가 제조한 상품을 팔고 사고 하는데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운송수단이 필요하겠죠? 운송을 다른 나라에 맡길 수 있죠. 예를 들어 지금
카자흐스탄의 항공사가 뭐가 있어요? 에어아스타나 있죠. 에어아스타나를 사용하시죠, 보통. 그런데 에어아스타나가 노선이 없으면 다른 나라도 사용하죠. 뭐 대한항공도 타기도 하고 아시아나 타기도 하고 뭐 터키시 에어라인도 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저런 화물 운송 서비스를 해준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은 굉장히 운송을 많이 하죠. 그러면 한국 기업이 저 운송을 하면 더 좋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런 해상 운송 사업을 하는 데를 많이 키워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보면 그 나라가 선박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했을 때 제일 많이 가진 나라가 그리스, 중국, 일본, 한국이 네 번째 나라입니다. 가장 많은 선박 척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해상 운송 국가인 거죠. 그 다음에 한국도 그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달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계속 벌어야 돼요. 달러를 많이 버는 것을 외화 가드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까 이제 해상 운송하는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외화 가드원으로 네 번째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굉장히 많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가 대부분 다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외국과의 거래를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가득액이 많고요. 아까 말한 그 컨테이너 운송 사업을 하는 업체가 그러니까 상위 8개 기업이 80%의 마켓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작은 수의 기업이 많은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HMM이라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선사가 8번째 회사입니다. 그 아래에 4개 정도의 회사가 더 있고요, 한국 회사가. 그리고 부산도 아세요? 서울 말고 부산도 아세요? 네. 부산은 이제 항구 도시예요. 바다를 접하고 있는. 서울은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부산은 이제 그런데 거기에 터미널이 굉장히 큰데 그 규모로 보면 세계 7번째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되게 작지만 저렇게 큰 운송 양이 있다는 거고요. 네, 7번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습니다. 나라가 조그만데 어떻게 7번째만큼 큰 항구가 되냐? 이렇습니다. 꼭 부산으로 안 와도 되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로 가는 서비스가 없어요. 그러면 부산을 들렀다 가요. 이런 것을 환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고 싶은데 트랜스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산에서 트랜스퍼를 되게 많이 해요. 화물이. 그러니까 여객처럼 화물도 이제 환승을 하는데 부산에서 환승을 많이 합니다. 세계 선박을 만드는 데서 1위가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죠. 그래서 한국이 1등 했다가 중국이 1등 했다가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조선업 수출이 이제 우리나라 수출액의 뭐 과거에는 한 16%까지 올라가는데 지금은 한 5% 정도 됩니다. 하지만 가장 세계 1위의 조선 국가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건데요. 이게 제일 좀 어렵습니다. 조금만 할게요. 많이 안 하고 앞에 좀 쉬운 것만 좀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고민이 되게 많은데. 그 고민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랬죠. 이게 이렇게 전 세계에 걸쳐서 생산을 하는 것을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이 어디서 뭐를 사서 어디서 만들지 어디서 조립하지 이거를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결정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비용입니다. 비용. 어디가 가장 싸지? 그래서 어디서 가장 싸게 사서 어디서 만들어서 파는 게 제일 좋지? 이제 이렇게 비용 중심으로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요즘에 세상이 좀 바뀌고 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지금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만드는 그 한국 기업들은
중국하고 거래하지 마. 그러니까 미국으로 와. 아니면 미국하고 친한 동맹끼리 해. 뭐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에 따라서 저렇게 어디다가 공장을 짓지? 공장을 유치하면 되게 그 지역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 근데 비용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렇게 인도태평양에 그 친한 국가들끼리 뭉쳐서 거기에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이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었죠, 많이. 그래서 뭐 제가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는 비용 중심으로 막 이렇게 그 글로벌 공사슬이 확대돼 갔는데 지금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사슬이 재편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특히 이제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여서 조금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좀 뭐 고민스러운 게 트럼프가 미국 당선됐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있을 때도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싸웠지만 트럼프가 되면 더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 우선주의가 훨씬 강해지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더 강하게 할 것이고 뭐 아시지만 중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25% 더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봤더니만 이제 보시면 저 빨간색이 중국에 대한 관세입니다.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 상품을 살 때 만약에 100원이라면 155원에 팔려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지는 거예요. 밑에도 보시면 중국, 베트남, 일본, 독일, 한국, 멕시코 이런 데가 이제 미국의 큰 수입국인데 중국은 11.6%가 관세고요. 한국은 얼마 안 돼요. 0.03%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제 관세가 굉장히 세지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저렇게 미국 내 점유율, 중국산 점유율이 올라가다가 관세가 올라가니까 확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화물량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제 이런 게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본 터미널, 선박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기계가 많진 하지만은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무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안에서 그냥 사람 없이 다 기계가 자동적으로 로봇이 움직이듯이 처리를 합니다. 저희도 보시면 들어올 때 나갈 때 다 자동으로 합니다. 선박도 큰 선박이 선장이 있고 선원이 있거든요. 근데 2030년, 35년 되면 사람이 없이 배가 다녀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이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고용이 줄어듭니다. 고용. 사람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진화가 우리 이제 인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이 있고 노동이 편하도록 해주는 기술이 있는데 지금은 대체하는 기술이 대부분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바꿔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최근에 저희한테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렇게 사람이 안전장구를 잘 차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일하다가 쓰러지진 않았는지 뭐 아니면 나쁜 사람이 들어오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지를 하게 되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계속 추적하게 되는 거죠. 추적을 하고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졌다는 기록, 다시 나타나면 다시 나타나는 기록, 아니 이 사람이 쓰러진다, 그럼 쓰러졌다고 딱 탐지를 하게 되면 그것을 알람을 울려줍니다. 사람 쓰러졌어. 거기 가서 막 이제 응급조치를 하겠죠. 이제 이런 이제 아주 자잘한 인공지능들이 이제 계속 도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건데요. 그 탄소 배출량을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되게 압박이 심한데요. 탄소 배출이 그 공장에서도 많이 나지만 배나 차량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야 되는 압박이 되게 심해지고 있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뭐 간단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뭐 파리 기후 협약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줄어듭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되게 꺾여야 되는데 딱 피크를 치고 떨어져야 되는데 피크를 아직 못 치고 있어요. 트럼프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더 아마 어려워질 것 같긴 한데 이거 넘어갈게요. 이제 배출량 상위 국가입니다. 이거는 GDP랑 직결되는데요. 왜냐하면 GDP를 만들려면 생산을 많이 해야 되고 생산을 많이 하려면 에너지 많이 써야 되고 에너지 많이 쓰면 CO2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중국, 미국, 인디아 한국은 한 14위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항공하고 운송하고 CO2 배출량인데 코로나 때 확 줄었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직도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요.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냥 하나 재밌는 이제 현상입니다. 저런 업체들 아마존, 일렉트로룩스, 나이키 저런 데가 이제 생산을 해서 자기 화물의 운송을 맡기는 회사거든요. 저런 회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화주라고 합니다. 쉬퍼 또는 바이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CO2가 배출을 하는 회사는 나는 안 쓸래. CO2 배출 안 하는 회사만 나는 쓸래. 이렇게 만들어진, 저렇게 모여서, 선박이나 차량에서, 온실가스가 나오면 너는 계약 안 해.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제 재밌는 얘기는 많지만, 시간도 많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끝났는데, 식사로 가셔야 되죠?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거나 궁금하거나 질문? 한국말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